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무의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녀온 까닭이 뭘까?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이성의 힘 또는 과학적 오성의 힘으로 인간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생명 추구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거든? 그런 것에 해오는데 갑자기 철학자, 과학자를 향해서 당신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인식활동, 그것도 이미 당신의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어떨까? 뭔 소리야, 내가 순수하게 에너지로 막 내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 추구하는 사람이 배경 자체가 과연 온전한 이성일까? 이 철학도 그 사람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철학의 양태들이 다르더라고. 이미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무의식론이 전통 심리학 또는 심리철학과 다른 근본 가설은 무엇인가? 나의 정신은 몇 개인가? 여러분 정신이 몇 개일까? 웃는 분 한마디 해봐. 계속 생소해요. 예, 그 말이 맞아요. 나도 내가 대학에서 윤리학, 종교, 철학, 형이상학 가르치고 이럴 때는 되게 무슨 보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무의식이 너의 정신이 몇 개냐, 이건 얼마나 낯선 말인지 알아? 근데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걸 인정하려고 해도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어. 근데 우리 로이 셰이프의 에이전시 개념 공부했잖아요. 내 안에 프로이드 선생의 언어로는 고착된 나의 인성 지점이 한 두세 군데는 확연히 있을 것 같고 두세 에이전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 정신분석의 언어를 잘못 쓰면은 불쾌할 수가 있어요. 뭐 3살 아이에 걸려있다, 뭐 5살 아이에 걸려있다. 이거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고상한 걸 가르치는데 그런 걸 품격을 손상시키게 들릴 수 있는 거지. 근데 맥락이 그런 건 아니잖아, 이게. 이 맥락이 그 사람한테 뭐 에너지를 주려고 표현하는 건데도 학자들은 더더욱 불편하겠지. 전통 심리학의 전제. 이게 주는 철학에서 시작했고 철학에서 심리학이 이제 분과가 됐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데아가 형상, 에센스를 추구하던 그 시대의 전통 철학자들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들은 가치롭지 않다, 별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성의 인식 대상은 영원한 무엇이에요? 천문학, 수학, 철학, 개념이라고 하는 게 영원성을 지니잖아. 또 어떤 신의 어떤 속성, 그래서 뭐 도덕성, 아무튼 이성의 대상은 영원 불변의 어떤 가치를 지내는데 감성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되는 것들은 되게 변화무쌍하잖아. 이렇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 변화무쌍하잖아. 그래서 이성의 인식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가치롭지 않다. 이 전제가 있었어. 근데 그 가치롭지 않은 것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뭔가가 막 일어난다. 이 정도는 이제 인정을 했지. 그래서 그거를 이성의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정신분석학은 무의미 무가치하게 평가받았던 그 무엇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외면당하면 거기 이제 전복을 일으키는 반전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계몽주의, 이성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는, 그게 계몽주의예요. 이성 능력은 하여튼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가장 대단한 힘이었어.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대단히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은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 요새 가상현실 처음 좀 프로그램이 좀 발달이 됐다 그러는 최신 좀 실감 나는 경험 해봤어요? 해봤죠. 어때요? 되게 좋던데요? 이게 이제 멋진 신세계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영화관 프로가 있어. 프로에 갖고 이제 그 영화관에 딱 착석하면은 저 영화가 이제 소문난 영화지? 새로 나온 영화야? 그 영화에 저 남자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요 단추를 딱 포커스를 맞춰. 그럼 영화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느끼는 거 그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장치해서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여자 주인공처럼 맛보고 싶다 그러면 여자 주인공의 포커스가 탁 하면 여자 주인공처럼 막 러브 스토리든 뭐 여러 가지 다 느낄 수 있어. 귓가에서 정말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고 손을 잡고 진짜 앞에서 가는 것 같고 내 무릎에 누울 때 정말 누워있는 것 같고 그래? 네 그래서 진짜 그게 현실 체험처럼 느껴져요. 과학이 발달하면 생생한 간접 체험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엔 정말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뭐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어. 나도 그 기대해. 가상현실이 그 멋진 신세계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가 해피라고 하는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모든 고통 싹 사라져. 정신분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소동이 일어나. 데모가 알약을 더 달라. 그래서 그 해피 알약 먹으면 요새 뭐 항불안, 항우울 뭐 이게 그래도 부작용이 많이 개선이 돼서 대단히 좀 대중화 추세에 있는데 그거보다 성능이 한 10배쯤 좋은 그런 거지. 고민이 없는 사회야. 고민이.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그 위정자의 관리자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에 무슨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진 사람은 즉각 요 주의 대상이야. 저 뭔가 프로그램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감시당해. 왜? 얼굴에 고민이 있고. 또 생각을 해.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사회에서는 질서유지에서 요 시찰 대상이에요. 그냥 행복하게 늘어지고 뭐 사회가 요구하는 거 일만 하고 해피알약 먹고 이렇게 어울렁더울렁 공동 축제를 하는데 축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선 완전 자유연애. 그래갖고 항상 그래갖고 뭐 스트레스 여지를 안 줘. 히피들이 그 공동체를 마련해갖고 그걸 했었거든. 그 다 사회가 다 보장해.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멋진 신세계. 여러분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티켓이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 가지 알려드릴 건 거기서는요 고민이나 철학적 사색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아셨죠? 네, 요것만 지키시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이 보장이 돼서 젊음도 보장이 돼서 가령 100세 동안 딱 했다가 고통 없이 딱 생명이 딱 끊어져요. 거기는 노화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임신 출산도 없어요. 자동 수정으로 그렇게 관리가 돼요. 출산에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에 불편함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로. 맞아. 상해 유전자 또는 노동에 적합한 유전자 또는 기술직의 유전자 이미 조절이 다 돼요. 태어난 이후에 고민이 없어요. 자, 한 번의 선택입니다. 멋진 신세계에 가고 싶다. 아니면 여기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고 싶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멋진 신세계 스트레칭. 육체적 고통이 없다니까. 없어요. 딱 100살쯤 살다가 어느 순간 딱 그 시간 되면 이게 딱 불안 고통 없이 죽어.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불안 요소들 다 제거한 대신 철학적 고뇌, 사고 또는 사회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는 건 허락되지 않아. 뭐야? 놀랍네. 어? 생각하는 시간 더 줄게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과학이 발달하면은 여러분 평균 수명도 지금 2배로 늘었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불안도 대단히 많이 있게 되고 노화에 대한 불안도 상당히 많이 삭감됐잖아요. 요새는 50세하고 30세하고 구분이 잘 안 가. 노화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리고 뭐 대부분이 멋진 신세계에서 나온 대로 가고 있어요. 더 바람직하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회에서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래도 나름대로 여지가 있잖아. 그래서 꽤 그래도 진화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놀랍네. 여러분이 손을 안 드는 게 전부 철학자들 같아. 영혼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니네. 때가 바꾸고 싶은데 좋을 때까지 있으라니까. 좋을 때까지 평화롭죠. 그거야. 근데 오고 갈 수 있는 티켓이 있으면 나도 손들 것 같아. 제정신으로 행복하고 싶어. 제정신으로 행복할까? 그래서 불안한가 봅니다. 이 정신줄을 가끔 좀 끊어야 되는데 이제 만취를 하고 싶다. 근데 뭐 시간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후폭풍도 두렵고. 유명한 소설책이 멋진 신세계하고 이제 1984년이 1970년대 80년대까지 대학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압권적이었던 거는 매트릭스 영화 같아. 매트릭스 영화가 멋진 신세계급의 존재 위상을 가진 것 같아. 얼마나 그게 정말 놀라워. 쇼킹하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소리지. 가장 안전한 건 그냥 그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어울렁더울렁 살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나마 안전한 거야. 그래서 그 물음을 던진 거예요. 불안과 고민이 의식에서 철저하게 제거된 정신 상태와 그런 사회가 과연 낙원일까? 이걸 행복주의라고 얘기하거든. 행복주의가 과연 낙원일까? 비의식에 대한 전통학문의 평가. 의식화되지 않은 것들은 뭔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정되거나 정화되거나 정복되거나 말소되거나 또는 최소한 방어되어야 할 무엇이다. 비의식은 광기, 사악함, 악, 병, 고통, 무질서 이런 것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작은 낯설은 곳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 이게 안전하다라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생존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안정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 보면 돼. 근데 사실은 그 프로이트 선생의 무의식 안에는 창조성도 있고 그 본능의 율동이 요새는 대단히 귀한 무엇으로 부각받아요. 본능 율동이 살아있는 사람이 요새는 본능의 직관, 본능의 어떤 창조성, 본능의 생명력 이게 되게 주목받는 시대거든. 이렇게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근데 전통 로고스 중심적 관점에서는 이게 다 부정적으로 평가된 거야. 그 비의식을 의식으로 놓치라는 것, 그건 뭐 추악하고 잔인하고 유치하고 섬뜩하고 위험한 완전히 죄지 죄. 비난과 처벌. 그래 여러분 진짜 이따금씩 5, 60대 된 분들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은 뜻밖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변화된 현실에 당황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너무
헛되게 원리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변화된 원칙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지. 답답한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비의식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왔어요. 이게 계속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의식에 대한. 중세 시대에도 나타났었어. 비의식에 대한 것들이 계속 그렇게 위험하고 죄스럽고 계속 그렇게 억압, 경멸,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덕 원칙에 충실하게 평생 살아봐. 어떻게 될까? 병들어. 어떤 병이 들까? 하여튼 무효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신경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비로소 신경증이 눈에 띄어서 학문의 대상이 된 거예요. 프로이트 선생에 의해서. 그래서 비로소 이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의식을 다루는 학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뭐냐? 이게 처음에는 병을 일으키는 힘으로서 주목받다가 나중에는 이 안에 다양한 긍정적인 것도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발견이 돼요. 프로이드 선생이 무의식의 어떤 힘, 기능, 원리, 내용 또 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발견해냈어. 대단한 업적인 거지. 이 양반이 1960년대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 전 세계에 일어났던 그 전통 문화에 대한 혁신 운동에 엄청 기여를 했어요. 프로이트 성해방이라는 걸로 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기여하는 아주 고마운 존재였지. 그날 그 시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신의 과거에는 그게 에센스라고 봤거든. 그래서 그것이 뛰어난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야. 그것이 열등한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야. 우리나라는 한때 그랬지. 내가 그때는 완전 배지 달고 다니던 시대야.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배지 달고 다닐 때 그 기분 여러분은 모를 거야. 배지 달고 다닌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지를 달고 다닌다니까. 교복 있잖아.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 그 배지를 보고 가문의 영광.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게 80년대 중반부터 없어졌어. 존재의 등급이 배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니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의식은 정신의 그 핵심이고 중심이고 에센스고 그랬는데 그건 정신의 한 부분이지 그 의식의 활동성도 무의식에 영향받는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0.1초 사이에 무슨 떠오르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하잖아. 뭐 전교에서 뭐 1, 2등 하던 애가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꼴찌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원현이 이렇게 축적해 봤더니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좀 힘든 경험이 사춘기 어느 시기 다다다 한 세너 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게 뭐 거기에가 소화가 안 되니까 밑으로 이렇게 무의식이 쫙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하면 뭐해? 공부에 의욕이 꺾이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지만 하나도 일이 안 읽히는 거야. 정신이 집중이 잘 돼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이렇게 되네. 다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무의식의 영향으로 대단히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 그냥 거기서 딱 꺾였는데
자, 이게 좀 잔인한 얘기를 좀 하면, 그때 딱 꺾인 게 몇 년 지속될까? 잘 생각해봐. 사춘기 때, 이건 유년기 무의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유년기 무의식이 올라오는 것이 사춘기 때 좀 촉발적인 힘든 경험을 할 때 확연히 더 잘 올라오고, 좋은 경험을 하면 이게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올라와도 좋은 쪽으로 작용해. 요때 요 무드가 얼마나 갈까? 이게 그야말로 한 30년, 40년 돼서 안 바뀌어서 찾아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무의식의 힘이 어떨 땐 너무 잔인해.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힘들게 그냥 그렇게 됐다. 무의식의 힘이야. 예. 5번 순수의식도 순수무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다 같이 공존해요. 예. 자, 넘어가서 무의식의 기원. 무의식의 기원은 억압 또는 분열이에요. 분열이라는 그 단어를, 스플리팅이라는 단어를 프로이드 선생이 1938년도 논문에서 처음 썼어. 1938년이면 이 양반 83살일 논문이야. 8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죽기 전에 논문 2개 남겼는데 그때 처음 썼어. 그때까지 계속 작업을 했다는 건데, 보다 원초적인 방어 기제지, 분열이지. 분열과 억압 둘 다 감당하기 힘든 경험 한 거야. 사람은 감당하기 힘들 때 자아가 생존을 위해서 방어를 하게 되잖아. 방어의 결과로 너무 섬뜩해 하던 그 기운이 아이고 좀 살만하다 이렇게 바뀌어.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그 대가가 평생 오휴 그렇지 아유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지 그 정도면 괜찮은 분이지 이렇게 보인다니까. 너무 섬뜩해 이런 게 이거 다 망가게 돼. 그 후유증 시달리게 돼. 그때 이게 작동이 되면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되지. 뭐 억압을 하면은 그 결과로 거기에 이제 고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압된 지점에 고착이 일어나서 나중에 그것이 촉발 원인과 연결이 되면은 신경증이 생기는 거예요. 촉발 원인. 촉발 원인을 안 경험하면은 신경증이 안 생겨. 그것도 세상의 운이야. 뭐 이것도 우리가 히스테리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정신이 이중적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그게 과연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정신이 만난 것일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철학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날 때 진짜 되게 단순하게 봤어.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딱 이렇게 봤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배웠어. 그 지독한 지도 교수분한테. 그분이 사람을 그렇게 봤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왔다는 거는 그 당시에 반성을 못했지. 나중에 본 거지. 나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사람들이 수많은 길거리 사람들이 철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철학적 대화밖에 못하는 사람으로 그게 존재가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아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무슨 몽뚱한 소리야. 정신이 하나도 안 들어왔지. 내가 운명이 이렇게 바뀔 줄은 예상도 못해. 내가 어떻게 무의식을 전하는 사람이야. 철학적 대화만 전했던 사람이야.
근데 정신분석을 받고 정신분석 받을 때 처음에 황당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정신이 제대로 됐을 텐데 가장 쉬운 길을 택하셨군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정신 발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군요. 뭐 이런 얘기 막 듣는 거야, 분석가한테. 뭔 소리야. 내가 공부하면서 자존감을 얼마나 보충했는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해. 이제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해보니까 정말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 에센스 그런 것에 1년 내내 에너지를 몰입을 하다가 현실을 못 본 거야. 현실을 못 봤다는 것은 외부 현실도 못 봤지만 자기 자신 현실도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분석할 때 좀 당황스러웠지. 친절하지 않은 분석가한테 아주 야단맞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러면서 임상 경험을 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대단히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날 때 철학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와 다른 느낌의 관계를 하게 되더라고. 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 뒷기운 있잖아. 그것에 좀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것에 주목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뒷여운이 되게 좀 따스하고 좋고, 어떤 분을 만나면 이거 되게 머리가 많이 아프고, 내가 나눈 대화는 비슷했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뭐 이런 것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하나의 정신과 하나의 정신이 만나는 걸까? 앞으로 이제 무의식에 대한 게 발달을 해서 7종류의 무의식이 정신분석 역사에서 이제 부각이 돼요. 가장 중요한 무의식은 이제 프로이드 선생님이 이제 드러낸 거예요. 무의식에 대한 관심을.